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근데 이제 서로가 그렇게 견제를 하고 다 주지는 않고 적당히 주고 서로가 이런 관계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뭐 6.25 전쟁 때라든지 서로가 막 혈맹으로 얽혀 있고 이런 관계도 아닌 거예요. 북한과 중국은. 그 특수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뭐 피로 맺어졌죠. 그 사실은 6.25 때 그 마오쩌둥은 한국 전쟁에 불법 개입을 한 겁니다. 자기네는 참전이라고 하지만 네. 미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했다고 하지만 6.25가 발발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을 파견했고 그게 정식 군대죠. 예. 그럼 북한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서울 9.28 수복을 하고 나서 밀고 올라가서 10월 2일 날 평양을 점령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날 회의를 했죠. 마오쩌둥은 평양까지 오면 만주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파병을 해서 가자.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인해 전술이라는 네. 이상한 전술을 가지고 예. 왔고 결국은 중국 땅에서 전쟁한 건 하나도 없고 북한에서 계속 전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북한을 지켜준 거고 그래서 항미 원조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미국의 항미,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지원했다. 네네네. 근데 남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건데 어쨌든 그런 관계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김일성 시절에 네. 그 중국의 지도자들 뭐 예를 들어서 동북 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사회주의 진영이지만 어쨌든 항일 전쟁도 하고 이런 세대들과 김정일, 김정은 여기는 완전히 세대가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과거와 같은 그런 혈맹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는 게 실제로 쉽지 않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듣잖아요.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이제 아버지가 김정일이 급사를 해서 갑자기 정권을 갖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시진핑한테 만나달라는 메시지를 엄청나게 많이 보냈는데 안 만나줬거든요. 나이 30살이고. 그 다음에 세습이고. 급이 안 맞아요. 네. 세습 왕조를 인정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런데 북한이 6번 핵실험을 했는데 3차 핵실험이 김정은 때 한 거예요. 네. 중국한테 통보도 안 하고 실험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거리가 또 좀 벌어졌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북미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때 다 응원했잖아요. 아, 이제 남북한이 소통을 하고 북미가 하면은 이 핵 문제가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이거를 바라보는 중국은 나를 빼고 셋이서 한반도 문제를 왔다 갔다 하네. 예. 그래서 2018년, 19년 1년 동안 5번을 만나줘요. 그래 트럼프는 맨날 나 만나러 오기 전에 짜고 왔다. 맨날 그런 얘기가 그거예요. 예. 그리고 그 동판 발자국 없앤 것도 그 2018년 대련에서 만나서 걸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희 자꾸 러시아랑 가까워지고 군사 동맹에 준하는 그런 걸 맺으면 네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뭐 동판도 없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노동자 다 전원 귀국시킬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턱대고 북한을 밀어내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러시아로 붙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중국한테 좋을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야 됩니다. 북한 정권이라는 이 핵을 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핵이 있어도 북핵과 북한 정권은 별개예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거기에 조용히 늘 있어주는 게 중국의 전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고만 치지 말고 있어라 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에요. 뭔가 그냥 야생의 뭔가처럼 그렇죠. 거기 계속 있어.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그걸 알잖아요. 그럼 도와주려면 날 화끈하게 도와줘야지. 나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뭐 미사일도 쏘고 자꾸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대한민국과 미국 보라고 쏘는 것도 있지만 중국 보라고 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북러 간의 과학기술 협력 같은 경우는 그 중국하고 관계가 깊죠. 생각해 보세요. 정찰위성이 북한의 정찰위성이 2번 실패하고 러시아의 뭐 지원을 받았든 어쨌든 그래서 쐈다. 네. 그럼 정찰위성이라는 게
지구를 돌면서 예,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럼 한국만 봅니까? 미국만 봅니까? 중국도 보는 거죠. 평양에서 베이징을 보고 있다.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죠. 북러 간의 과학기술 협력이 강화되면 무슨 뭐 잠수함이나 이런 걸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어디 가겠어요? 서해 바다를 공유하는데 우리가 한국, 북한, 중국이 서해 바다를 같이 네. 하여간 뭐 경계도 있고 하지만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런 데서 군사 전략적 우위가 상쇄되는 거를 중국이 원하겠습니까? 동해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한 게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또 그걸 했잖아요. 그 위성 기술을 이제 중국 위성으로 그 방송을 쏘다가 네. 러시아랑 협력해서 송출을 북한 방송 송출을 러시아 위성으로 쏘기로 했단 말이죠. 중국가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괘씸하게 이를 데 없는 거죠. 그런데 북한 생각에는 그게 이제 과학기술 협력의 일환이기도 하고 네. 이게 아주 뭐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 중국 위성을 가지고 송출을 하면 이게 이제 북한에서 해킹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중국에서 보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북한이 반동 사상 배격법 이래가지고 네네네네. 뭐 지난 신문에도 나왔지만 14살짜리 중학생들. 중학생이 뭐 총살당하고 그랬잖아요. 한국 드라마, 한국 네, 음악 음악 보고 본다고. 들었다고. 그런데 그 러시아 거를 하면은 그게 원천 차단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어쨌든 이런 전부가 싫은 거예요. 중국은 아니 이게 내 품 안에 있다가 왜 이렇게 떠나가는 거야. 이렇게 내 치마 되는 속에 거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뉴스 플로우를 이제 봐도 그렇고 분명히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뭐 혈맹도 아니고 뭔가 이제 계산되고 미묘하게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고 이거를 중국과 북한도 서로가 다 아는 것 같고. 근데 북중 관계 이상설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중국 그 공식적으로 뭐랄까 대변인이 소설 쓰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예민한 반응을 내놓는다고 해요. 당연히 그렇죠.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거든요. 전략적 자산. 쓰임새가 훨씬 많습니다. 말은 안 듣지만 북한의 존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도 견제하고 뭐 오물풍선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지금. 네네네. 그다음에 일본도 견제하고 그 미사일을 쏘면 일본 열도 위를 넘어가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럼 미국도 견제하고.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직접적으로 북한을 책망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전쟁부터 투자한 것도 있고 그래도 여전히 북한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조금 사고를 쳐도 중국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뒷마당에 있는 뭔가 좀 그렇죠. 뭐 야생의 무슨 뭐 들깨 이런 존재인데 먹이는 계속 주고 당연히 포기는 하지는 그렇습니다. 않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한도 만약에 중국이라는 뒷배가 없으면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결정적으로 그렇죠. 서로. 우리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특히 미국과의 전선을 대항전선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북한을 도와줄 수밖에 없을 거다 중국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이 나서서 우리가 뭐 서로한테 섭섭함을 공식적으로 표현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지금 나오는 거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섭섭하고 우려의 심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뭐 일본에 지진 났을 때는 위로 전문을 보내고 중국에 났을 때는 안 보낸 것도 그런 우회적으로 표현이다. 그런데 그거를 북중 관계 이상설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라고 한 게 중국 외교부의 발언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분명히 이상하죠. 네네네. 당연히 이상합니다. 그럼 갑자기 그럴 리가 없는데. 좀 관계가 좀 틀어진 거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소원해진 것 같긴 하죠. 확실히.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소원 분명히 멀어졌고 그거는 칼자루는 역시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그 다음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행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더 멀리 가면 안 되겠다. 중국 형님이 우리를 안 봐주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밀당. 예. 왜냐하면
그 수출액의 무역액의 97%가 북한하고 북한은 중국과의 네, 교역이에요. 네, 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네. 그거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절대 대다수의 생필품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도 북한 입장에서도 약간 중국의 심기를 건들면 안 되는 거네. 일정한 선은 넘질 말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러시아하고 저렇게 헤어지면서 무슨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중국이 우리를 조금 더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없이 자구책으로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는 거다. 뭐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래전이 돼버렸잖아요. 재래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포탄, 화약. 단거리 미사일 이런 건데 그거는 뭐 북한이 재고가 엄청 많잖아요. 안 터져서 그렇지. 네, 뭐 한 30%안 터진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 바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전쟁 끝나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공감대가 이루어질 게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가 뭐 믿어줄 것도 없고. 전쟁 끝나면. 네. 근데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마냥 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지만 러시아에게. 네, 알지만 일단 자기네가 가진 거 하고 식량이라든가 급하니까. 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좀 받고 이걸 가지고 우리도 중국 말고도 공간이 있다라는 걸 중국한테 좀 보여주면서 뭔가 중간자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메커니즘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거고 그거를 뭐 중국이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으니까 똑바로 잘해라라는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북한한테.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그 당국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멘트를 했습니다만 러시아가 지금 입장에서 북한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나으냐 한국과 가까이 지내는 게 나으냐 선택을 해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 끝나고 재래식 무기 필요 없으면 다시 이제 북한을 팽하고 한국하고 같이 잘 지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국제사회 영원한 우방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이게 영원한 지금 적고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북한의 무기가 필요한 거죠.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도 이제 뭐 살상 무기를 공급하겠다. 이거는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전혀 모르는 거지만 우크라이나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 남한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에 계속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북한을 직접적으로 저렇게 도와주는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착, 군사동맹은 바로 남한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남한 공격하면 군사 지원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북한 지원해서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선언인데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이제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죠. 선택을 해야 되고 아마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러시아가 섣불리 북한을 그냥 돕거나 이런 일은 굉장히 어렵다. 지금도 사실 어려운데 그것까지 해서 뭐 국제 제재 문제가 아니고 아마 푸틴이라는 지도자가 러시아 내에서 또는 EU와 이렇게 같이 공존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한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제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이 서로 대치 국면으로 간다면 그게 뭐 한국과 러시아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러시아도 북한을 또 이용하고 그렇죠. 근데 또 북한도 어느 정도 그걸 또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 다 알죠. 네. 트럼프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연설에서 김정은한테 야구나 보러 가자고. 뉴욕 양키즈 구장 가자고 막. 나중에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면 김정은과 정말로 가까이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의 문제 해결을 좋아한단 말이죠. 위에서 만나서.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탑다운 방식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잘 안 됐죠. 네. 탑다운이라는 게 모양은 되게 좋은데 밑에 실무적으로 이제 걸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어쨌든
어쨌든 공을 다시 북한한테 넘긴 상황입니다. 이제 니네가 비핵화 노선이나 이대로 가야 우리가 뭐 얘기가 된다. 지금 뭐 남북 대화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되면 로켓맨을 다시 만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뭐 6개월 안에 1년 안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사실 말로는 하기 쉽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면 북한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결국 누가 먼저 이거를 그렇습니다. 내려놓을 거냐 예. 이것 때문에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렵단 말이죠. 거기다가 미국은 어떤 형태든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4대 악의 축이에요. 이게 항상 이제 핵 개발도 예, 하고 그렇죠. 이 네 나라를 통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또 위상이기도 하고요. 이거랑 이게 휩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푸틴 그게 마찬가지잖아요. 그다음에 시진핑, 김정은 이런 데하고 1대1 담판을 하면서 움직이려고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트럼프 입장에서. 네,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그동안 이 경색 국면,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런 거를 특히 북한과 미국 관계는 자기가 다시 한번 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지금 못했고 그 다음에 판문점에 와서 3자 회담을 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이제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를 오파를 할 수 있는 거죠. 김정은은 어쩌면 그걸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 핵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른 거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트럼프가 돼서 일단 얘기를 시작을 하면 어쨌든 그걸 가지고 테이블에 뭐 좋든 싫든 끌려 나가든 올라가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을 때는 저 핵 개발 진척도 때문에 북한이랑 어떻게 대화를 해봐야 돼 막 이런 니즈가 있었는데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래 알았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7차, 카드가 하나하나 또 소진이 돼가는 거고. 7차 핵실험을 지금 뭐 한다 만다 막 그랬는데 예. 했는데 별 반응이 없으면 북한은 이제 다른 걸 할 게 없잖아요. 손가락 빠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7차 핵실험 카드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핵실험을 했는데도 한국과 뭐 미국과 이런 데가 아무도 안 놀래더라. 했니?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죠. 오히려 뭐 핵실험 잘못하면 백두산 붕괴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예. 뭐 화산 다시 터진다는 그 화산설 뭐 이런 게 별게 다 나오는 상황이고 결국은 동북 지역에 중국 동북 지역에 방사선이 막 퍼질 거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중국에서 많이 해요. 중국도 싫겠죠? 싫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동북아의 안정을 깨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북한과 북핵은 달라요. 북핵을 안 갖고 있는 북한 정권이 예. 조용히 좀 가만히 거기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내가 뭐하러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자꾸 내세우고 과시하려고 그러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더 많은 뭔가를 받아내려고 그러고 이런 거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사실 김정은 같은 경우는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이 후계자 수업을 한 15년 정도 시켜줬어요. 예.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김정은은 그 기회를 못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된 거예요. 그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기 원군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 15년을 같이 다니면 친분도 쌓고 그랬을 텐데 갑자기 30살의 나이에 지도자가 됐는데 그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버지는 죽었고. 그러니까 남매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이 똘똘 뭉쳐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생기죠. 또 뭐 김여정 따르는 파가 생길 거고 따르는 파가 생길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고모부 장성택을 그렇게 반인륜적으로 폐륜적으로 처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그 북한 주민들을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김정은도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과
북핵은 다른 것이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뭐 대화가 잘 통해서 뭐 핵도 어떻게 좀 처분을 좀 하고 평화 모드로 가면 이제 좋은 건데 약간 염려가 되는 게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좀 패싱 당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난번에도 만날 때 맞습니다. 나중에 후기로 나오는 거 보면은 거기 문재인 대통령 자꾸 끼려고 해갖고 너 네가 왜 나오냐 막 이런 얘기 나도 이제 좀 맞습니다. 뒷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제 대한민국 그 중간에서 역할을 못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렇잖아요. 일단 북미 간의 대화는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대화는 하는데 예.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비핵화. 예. 핵심은 그거잖아요. 북한에 핵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비핵화인데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면 남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핵만 없으면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핵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이 언제든지 전술 핵무기를 남한에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주한미군 지킨다고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비행기로 갖고 오면 끝. 그 누가 합니까? 네. 뭐 소파 협정에 의해서 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몰래 갖고 우리 오면. 91년까지 200기 전술핵이 오산 비행장에 있었잖아요. 예. 부시 시절에. 그러니까 결국은 남한에 핵이 없으려면 주한미군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그럼 나 주한미군도 안 하고 그럼 남한이 핵 갖게 할게. 그렇게 되면 서로 핵 갖고 있는 거죠. 패싱이건 뭐건.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북미 간의 비핵화라든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사실 오키나와에 핵이 있죠. 네. 미국의 전술핵이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뭐 얼마 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뭐 SLBM이니 뭐 이런 거 잠수하면서 쏘는 거가 다 7,600km까지 쏘는데 뭐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여기에 주한미군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 이런 것들이 없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미국의 전략 자산이 오는 것은 그거는 중국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뭐 미국계 하나 오면 한국만 하나 오면 전 중국이 미국의 레이더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주한미군이 없다?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우리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핵 기반 협상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듯이 들어오면 우리 방위비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한국이 핵무장 하도록 뭐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사실 쉽지는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인데 그렇더라도 코너에 몰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돼 있어요. 아, 연쇄적으로 가는 거죠. 도미노 현상. 대만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중국이 여기 있는데 뭐 러시아는 그렇다고 치고 인도, 파키스탄 핵 있죠. 북한 핵 있죠. 만약에 남한, 일본, 대만? 그러면 중국이야말로 핵을 가진 국가들한테 둘러싸인 형세가 되는 거예요. 아, 중국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중국이 잘 제일 이해를 해야 싫겠네. 돼. 이거는 할 만. 그래서 우리는 북핵 때문에 이 모든 게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좀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는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핵을 안 갖고 있는 북한이 거기 있는 거를 원했어요. 사고 치지 않고 조용히.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가는 수순으로 왔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미사일 강국이 돼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잘 관리만 할 수 있으면 그냥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고. 남을 견제하는데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을 견제하는데 좋겠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핵도미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 그게 일본 뭐.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원래 그 강대국들끼리 해놓은 그림이 있어요. 이제 전략 균형이라고 그러는 건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맹주를 하고
뭐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각 지역에서 이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핵이라는 거는 공포의 균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는 못 싸웁니다. 이 그렇죠, 체급의 그렇죠, 문제가 아니고 예. 한 방 맞으면 다 가니까. 예. 이런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전략 균형이 깨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이 갖고 있는 거는 싫고 그러려면 북한이 비핵화되는 것이 남을 못 갖게 하는 첩경인데 북한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네네네. 중국으로서도 저렇게 말장난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반도에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 뭐 쌍계 병행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만 계속 하는 건데 이거는 효용성이 극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얘기를 해서 궁극적으로 뭐가 안 나오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패싱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핵무장론이 나올 수도 있는. 그 약간 지렛대 효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야, 그렇게 니네가 봐야 돼요. 핵을 포기 안 하면 저기 남한에다가 갖다 놓을 수밖에 없어. 막 뭐 이렇게. 내가 아니 그렇거나 아니면 난 몰라 남한이 개발하든 말든 주한미군 뺄 거야. 아. 그럼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좋은 거는 아니죠. 왜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뭐라지 좀 강성인 분들은 바로 우리도 핵 개발하자 아니면 미국 거 뭐 전략적 핵우산 가져오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또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예. NPT도 탈퇴해야 되고요. 한미 핵 원자력 협정도 예. 개정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핵 우산 그리고 그거를 확실히 지켜주겠다는 핵 기반 동맹 이런 거가 정확히 얘기가 되면 뭐 그 정도 선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워낙 좀 특이하고 새로운 접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예측이 안 되죠. 어떤 형태로 갈지 우리가 잘 작전도 짜고 그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 캠프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막 줄대는 거죠. 예, 뭐 그래서 연구도 하고 우리는 약간 늦은 것 같은데 우리도 뭐 당연히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그림을 좀 그리면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물론이죠. 네. 트럼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또 항상 미리미리 대비는 또 해야 되는 거니까요. 와, 오늘 진짜 장시간 우리 강준영 교수님의 말씀을 진짜 흡입력 있게 거의 빨려 들어가다시피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고맙습니다. 나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님 통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